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랑고 상담소를 쓴 동화작가 원유승입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도 무척 무덥고 또 이따 밤에 좀 비가 좀 온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는데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 더운 날씨에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그 사랑고 상담소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보통 이제 또래 집단에서 우정과 사랑 사이의 작품을 다룬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AI가 등장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이끌어주는 이런 동화책은 좀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웠고 또 이 AI의 역할을 만약에 선생님이나 부모가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설교적이고 교훈적이고 그래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 주셔가지고 아주 저도 독자로서 재미있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작품을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 작품을 또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글쎄요. 제가 한 200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그럼 몇 년 됐나요? 20년이 다 돼가네요. 예, 그때 저학년 동화책을 하나 냈는데 이게 너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이제 막 사랑에 관한 거였거든요. 저학년 사랑에 관한 거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제가 이제 그때 학교에 있을 때였는데 우리 반 아이가 2학년인 남자아이가 굉장히 잘 예쁘고 똑똑하고 정말 집안에서도 사랑받는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그런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우리 학급에 어떤 여자아이를 얘가 좋아하는데 그 여자아이는 이 남자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잘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데 왜 저 여자애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지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아이에게 집착을 하고 또 선물도 갖다 안기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아이는 정말 이유 없이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너는 왜 날 좋아하지 않아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책이 나왔는데 별로 안 팔리고 사실은 진짜 예, 초판에서 죽어버린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늘 이제 그런 것들이 가슴에 나는데 요즘에 사랑에 관한 책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재작년쯤에 제가 사랑에 관한 철학 동화를 쓴 적이 있어요. 예, 그 철학 동화를 쓰면서 이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왕이면 어떤 사랑의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고 상담소라는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여기 포스터에도 보면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이길 잔잔했던 내 마음에 폭풍 속으로 마음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이렇게 쓰셨잖아요. 딱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포스터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결혼도 해보셨고 자식도 낳아보셨고 또 손녀까지 보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 사랑의 층위를 다 경험해 보시면서 선생님 사셔면서 이렇게 사랑이 한 인생이 몇 회쯤 될까 이게 궁금하고요. 좀 작품을 분야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혜원 작가님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많은 철학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도
잘 몰라요. 예, 사실은. 그리고 뭐 철학자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했으나 그것들이 다 순간순간 또 지나가는 말들이고 또 그들의 감정과 내 감정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이고 뭐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되는 게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뭐 부부 간의 사랑 또 자식 간의 사랑 또 손녀 사랑 근데 우리 어른들이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시기도 했지만 우리 남편이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부부는 꿀처럼 달콤한 사랑이 아니다. 물과 같은 사랑을 해야 된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은 항상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이고 꼭 필요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은 물과 같은 사랑이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공감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식이라든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자식은 사랑하고 소유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비스트로 발라드 사장 지금 일하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큰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음악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데없이 음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한 20대 우리 아들이 20대 후반에 제가 강경하게 이제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도저히 너 먹고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강경하게 반대를 했을 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를 엄마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반대를 하는지 나를 위해서인지 엄마를 위해서인지 제가 볼 때 엄마를 위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알리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제가 충격을 먹었더랬어요. 내심 속으로 말을 못하고 충격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많이 내려놓으면서 자식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끊임없이 저 나름대로 연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고 어렵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제가 사랑보 상담소라는 그런 책을 썼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러고 항상 마음속으로 갈등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아교육 학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만 5살 이전에 부모의 사랑이 평생의 성격을 평생의 성격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5살 이전에 얼마만큼의 사랑을 주었는가라고 이제 스스로 또 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나는 너무 바빴어요. 사실은 학교 일도 너무 일도 많았고 벅찼고 울면서 출퇴근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렇게 누구나 다 하는 후회겠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답니다. 저는 선생님들도 사랑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저 사랑을 쟁취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재미있는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사부님이 불같은 사랑을
그래서 이 이놈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랑봇 앱을 통해서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이런 뭐죠?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문제를 청소년들 배울 걸 못 배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동화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선생님 생각하시는지 너무 거창한가요? 네, 질문해 주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데이트 폭력이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는 하죠. 사회적으로 큰 문제죠. 그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집착이죠. 그리고 왜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네가 왜 나를 안 좋아하느냐, 어떤 그런 자존심 싸움에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집착이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해결점을 갖거나 그런 거는 어려운 일이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랑도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감정을 자기 자신이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외동이고 또 집에서 왕자와 공주처럼 자라다 보니까 그런 감정 컨트롤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빨리 온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정말 요즘 아이들이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는 영양이 좋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성숙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정신적인 그런 사춘기도 옛날 옛날 어린이에 비해서 빨리 오나? 라는 저는 살짝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만 해도 보통 10살 정도에 시집을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10살에 이렇게 성생활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사춘기가 빠른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4학년, 5학년 이때만 해도 교회 오빠도 조금 마음속으로 좋아해봤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정교 어린이 회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단장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 회의를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 정교 어린이 회장을 또 마음속으로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드러내놓고 표현을 안 했잖아요. 표현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사귀는 그러한 시대였고, 지금 아이들은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는 시대여서 사람들이 살짝 오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걸 마음껏 표현하고 또 누구누구랑 사귄다는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솔로, 모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태솔로, 모쏠인 아이들은 오히려 더 무시하고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살짝 오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어린이 책도 그렇게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어린이 책들이 사실은 한 30년 전 이 정도 내가 90년대 처음 등단했을 때만 해도 2000년대 초기만 해도 그런 사랑, 어린이의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을 다룬 어린이 책은 보통 저급한 문학, 상업주의 문학으로 치부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작가들 사이에서는 인정을 안
안 해주는 그러한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책들이 나오는 추세였고,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어떤 거였느냐면, 이성을 처음 만나서 사랑을 느끼는 설렘의 단계, 거기에서 끝나고 말더라고요. 대부분의 책들이.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어린이들이 자칫하면 교훈으로 흐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좀 재미있게 풀어볼까 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번뜩 그런 AI 사랑봇이 이제 머릿속에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담해주는 거를 이제 사랑봇을 등장을 시켜서 사랑봇이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유도를 하죠. 어떤 퀴즈를 내면서 유도를 하게끔 이렇게 만든 그런 장치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어린 독자들을 재미있게 조금이라도 재미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봐져요. 예. 네. 오래 공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셨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오랫동안 고민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었고, 이제 어느 날 번뜩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사실은 쓰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작품이 한 160권 넘었죠? 네, 거의 그 정도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그만 못 쓰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작품 중에 제가 떠돌이별, 열평아이들, 얀손씨의 양복, 또 색깔 먹는 나무, 3번 시다 뭐 이런 좋은 작품들이 지금 막 떠오르는데요. 이 작품들, 떠돌이별은 센터민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에도 그분들이 북한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한에 왔는데 여기서도 외국 같잖아요. 전혀 완전히 다른 문화하고 체제도 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도 못 살고 그 전 우주를 전 지구를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정말 가련한 신세 이런 것들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열평아이들에 대해서 그 책이 98년도에 나왔습니다. 1998년도 창비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인천에 삼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삼산도 그때 당시에 거기가 9평, 10평 임대 아파트 촌이었어요. 우리 반 아이들도 내가 5학년 담임을 했는데 그때 우리 반에 거의 20명 가까이가 그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걸핏하면 가출하고 5학년, 6학년인데도 그래서 아예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밤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느냐? 집으로 연락을 해도 그 자식 내놓은 자식이니까 안 찾으러 오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뭐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제가 이제 담임을 하고 그 아이들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가 그거죠. 예. 또 얀손씨 양복 같은 경우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 작품을 보면 부모가 그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입양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었고. 그 얀손씨의 양복 같은 경우는 이제 입양을 다룬 작품들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대부분 이제 버려진 아이들 입장에서 그쪽 시점에서 쓴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저는 이제 부모 입장으로 눈을 돌린 거죠. 아이를 버린 부모 입장. 오죽하면 내 자식을 버렸을까라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쓴 건데 그 작품이 나오고 나서 그래도 많은 평론하시는 분들이 좋은 작품으로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책 몇 권 선정 그럴 때 그 리스트에도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우리가 한 잣대로만 보다가 전혀 반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고 또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깔 먹는 나무라는 작품인데 저는 그 작품 굉장히 크게 제가 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어로 뭐 유학을 보내든가 단기 연수를 보내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을 때인데 그 작품도 그런 걸 다뤘지만 다른 사람들도 썼겠죠. 근데 그 색깔 먹는 나무 판타지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읽는 재미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네네. 그 색깔을 먹는 나무라는 게 이제 그 민족의 색깔을 먹는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민족의 색깔을 먹는 나무가 바로 뭘까? 근데 너무 그때 당시 이제 영어 열풍이 너무 많이 일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2002년도에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1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잠깐 일찍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희 그 홈스테이 하는 아줌마가 아일랜드 분이셨어요. 아일랜드 분이신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한국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갖고 대부분 이제 대학생들이었죠. 근데 다 영어 이름을 쓰는 거였죠. 와가지고 우리 한국 안 쓰고 이렇게 영어 이름을 쓰니까 그 아줌마가 저는 유순이라고 그냥 썼어요. 왜냐면 내 이름이 발음하기 좋고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냥 제가 제 이름 설명할 때 시유순 하면은 내 이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웃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홈스테이 아줌마가 날 보고 그래요. 너는 유순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왜 내 친구, 내가 아는 아이가 이제 왔다 갔는데 걔는 레이첼이었어요. 쟤는 왜 레이첼 본명이 뭐냐, 원래 이름이 뭐냐. 그래서 뭐 이렇게 이름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또박또박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도 안목도 상당히 우리나라 이제 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출판사를 저는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들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제가 90년대 등단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작가들이 사실은 전업 작가가 거의 없었어요. 전업 작가가 없고 대부분 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치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업 작가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책이 팔려야 내가 또 글을 쓸 수 있고 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매해 쏟아져 나오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수많은 작가와 책들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저도 요즘에 살아남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독자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관건이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도 많은 그렇게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작품을 보는 안목도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출판 경향이 이렇게 뭐 어둡지만은 않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외적인 문제죠. 외적인 문제 뭐냐면 이제 불경기,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저출생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더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타겟책이 가장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 어떻게 출판사와 작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타겟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좀 말을 직선적으로 하고 세게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문학적이어야 하면서 재미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재미가 없으면 독자는 금방 고개 돌리거든요. 그리고 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제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작품이 많은데 이게 자꾸 묻혀버려요.
그런 게 정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은 작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열심히 써야죠. 쓰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독자들한테 계속 좋은 작품 많이 남겨주는 작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책을 읽고 서평을 독후감 비슷하게 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좀 낭독을 해도 되겠냐라고 양해를 뺐더니 얼마든지 하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좀 낭독을 해볼게요. 사랑보 상담소 읽고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땡땡이야. 저는 주로 새벽에 독서를 합니다. 5시 반쯤에 깨면 밤에 미리 놓아두었던 책을 집어들죠. 누운 채 읽는 겁니다. 읽다가 너무 재미있으면 슬슬 몸을 일으켜 앉게 되고 나중에는 몰입하게 됩니다. 사랑보 상담소도 오늘 새벽에 읽었고 나중에는 꼿꼿이 앉아 완전 몰입 정독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가슴 설레는 사랑 이야기가 무지개처럼 펼쳐지는 동화.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은결이가 초아랑 커플이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은결이가 초아에게 하는 걸 보면서 큰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요. 정말 남자들은 사랑에 빠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걸 즐기는 초아는 아마 초아가 누리는 그 기분 좋은 감정을 누려본 사람들은 빙글빙글 웃음이 나겠죠? 루미는 이 커플의 발칙한 모습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루미를 달래준 사랑봇이라는 앱이 있어요. 루미만큼이나 저도 모르게 사랑봇이 하게 되는 조언이 궁금해지고 기대되더군요. 과연 사랑봇은 루미에게 어떤 조언을 하게 될까요?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땡땡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독서로 알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했다가 실망하고 사랑하다가 더 사랑하게 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단단해지고 반대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변화무쌍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 조언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왠지 검색해보면 사랑봇 상담소 같은 앱도 있을 것 같군요. 하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동안 사랑봇 상담소가 있으니 원유순 선생님께서 사랑봇이 되어 상담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의 메일함이 어린이들의 사랑 상담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골치 아프시려나요? 일요일 아침 흡족하게 새벽 독서를 마치고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나. 한 손에 사랑보 상담소를 들고 마치 귀신에 홀린 듯 한글 파일에 리뷰를. 이럴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갖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저에게는 은결이 같은 사람이 없나 봅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랑보 상담소를 검색해 보려는 나.